라이프치히와 맨시티, 클럽 브리에와 벤피카, AC 밀란과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나폴리, 도르트문트 첼시, 인터 밀란 포르투,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요렇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관심이 많은 토트넘부터 좀 보면, 토트넘이 AC 밀란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두 팀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대다. AC 밀란에게는 좋은 조편성입니다. 리그 1위로 통과한 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이런 팀들을 만나는 것보다 토트넘을 만나는 게 당연히 낫겠죠. AC 밀란 입장에서는.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 2위 그룹을 보면 그래도 만만한 팀이 클럽 브리에였었고,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빼면 2위 그룹에서 라이프치히, AC 밀란, 도르트문트, 인터 밀란 요런 팀들이 최근 흐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조추첨 때 클럽 브리에를 만나면 대박,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면 최악,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은 비슷비슷하다 요 정도였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을 피했으니까 아주 최악의 조편성은 아니다. 토트넘과 AC 밀란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3백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AC 밀란이 가장 잘하는 공격 패턴이 지루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레앙과 테오 에르난데스의 침투, 요거거든요. 그래서 AC 밀란이 공격할 때 지루에게 패스를 한 번에 보내주고, 지루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소유한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레앙에게 패스를 보내줘서 레앙이 수비수와 1대1 돌파를 성공하면서 득점이 나오는 요런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레앙은 주요한 경계 대상이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레앙을 막다가 빠르게 올라오는 테오 에르난데스를 놓쳐서 테오 에르난데스가 올라가서 득점을 만드는 요런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AC 밀란의 가장 중요한 공격 루트가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와 뛰어들어가는 아주 빠른 두 명의 선수, 레앙과 테오 에르난데스, 요 두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도 로메로가 이 경기에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 로메로가 못 나오면 최근에 다이어가 나오는데 다이어가 레앙과 테오 에르난데스의 스피드를 따라간다는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에메르송 로얄이나 도어티나 이런 선수들이 테오 에르난데스의 오버래핑을 잘 견제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반면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어떤 게 있냐, 특히 손흥민한테 다소 괜찮은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 AC 밀란이 요 왼쪽 라인보다 오른쪽 라인의 스피드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왼쪽에 뭐 토몰이나 테오 에르난데스나 요런 빠른 선수들이 있다면, 오른쪽 라인에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키에르, 오른쪽 풀백에는 이제 칼라브리아가 있는데, 칼라브리아도 뭐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칼라브리아가 안 나올 때는 심지어 데스트나 칼룰루가 이제 오른쪽 풀백을 보는데 오른쪽 풀백의 수비력이 매우 약합니다. 특히나 칼라브리아가 안 나왔을 때 안정감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물론 플로렌치가 나올 때도 있지만 플로렌치도 이제 스피드적인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 라인보다 오른쪽 라인이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는 건 손흥민이 공간 침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 토트넘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피올리 감독이 전방 압박에 대한 구상을 잘 짜오는 감독이에요. 만나는 팀에 맞춤 전략을 잘 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AC 밀란을 만나는 팀들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그런 플레이들을 매우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투박하고 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선수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방 압박 전략을 진짜 잘 짜오거든요. 후방 빌드업이 약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피올리 감독의 전방 압박 전략을 경계를 해야 된다. 에메르송 로얄이나 아니면 이제 압박에 약한 산체스나 그리고 다이어나 요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 요 경기는 나폴리 입장에서도 꽤나 괜찮은 조편성이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만나면 안 되는 상대고, 나폴리가 만날 수 있었던 팀들 라이프치히, 클럽 브리에,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이 중에서 클럽 브리에 다음으로
가장 전력이 약한 팀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가 만나야 되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들이 누가 있냐면, 프랑크푸르트가 보통 3-4-3 전형을 많이 써요. 이 3-4-3 전형을 쓸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배치합니다.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가 붙을 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토트넘은 손흥민이나 히샬리송처럼 측면 공격수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다면 프랑크푸르트는 카마다나 린스트렘 아니면 괴츠처럼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한다 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보다 현재 이 전력이나 경기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나폴리가 라인을 올리고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를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나폴리는 조금 더 편안하게 라인을 올릴 수 있는 경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김민재라는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괴물과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진이 스피드적으로 강점이 없다면 편안하게 라인을 올려서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를 하고 조금 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 수 있는 경기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민재가 만나야 되는 무하니, 괴체, 카마다, 린스트럼 요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가 만났던 공격수들, 살라, 누네스, 지루, 밀린코비치 사비치, 임모빌레, 타미 에이브라임, 자니올로, 디아스, 조타 요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라인이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라인업이거든요. 나폴리가 속해 있었던 A조가 공격진이 매우 화려한 조였어요. 리버풀은 이제 누네스, 조타, 살라 아주 좋은 공격수들이 많고, 아약스도 쿠두스, 타디치, 브로비 유럽 무대에서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공격수들이 꽤나 있었고, 그리고 레인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저스도 유로파리그 준우승할 때 모랄레스나 켄트처럼 좋은 공격수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었거든요. 이 나폴리가 속해 있었던 A조 자체가 이 공격 라인에 대한 그런 강점들이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정도면 나폴리가, 그리고 김민재가 다소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의 공격수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를 살펴보면 라이프치히와 맨시티, 이 두 조합은 좀 오묘합니다. 왜냐? 맨시티가 발목을 잡힐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 라이프치히예요. 은쿤쿠, 베르너,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 올모, 소보슬라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있어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만났을 때는 조금 어려워하는 팀이고, 오히려 상대가 올라왔을 때 은쿤쿠나 베르너나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거든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이 은쿤쿠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매우 좋았고, 올모가 중앙에서 아주 좋은 패스를 전방으로 공급을 해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 라인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주 핫했던 그바르디올이 있거든요. 근데 그바르디올이 어떤 장점이 있냐? 롱패스가 매우 정확합니다.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면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 그바르디올의 패스, 그리고 앞선에서 은쿤쿠의 공간 침투, 요게 라이프치히의 필살 공격 패턴이었어요. 근데 맨시티는 당연하게도 라인을 올릴 거고, 라이프치히가 2위권 그룹에서는 맨시티가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팀들 중에 한 팀이었을 거다. 제 생각에는 이 맨시티가 2위권 그룹에 만났을 때 파리 생제르맹을 빼면 가장 까다로운 팀이 라이프치히였을 거예요. 물론 맨시티가 우세하겠지만 당연히 벤피카와 클럽 브리에는 이거는 두 팀 다 해볼 만한데? 벤피카 입장에서야 이 2위권 그룹에서 가장 약한 팀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좋고, 클럽 브리에도 1위 팀들 중에서는 벤피카가 가장 약팀이니까, 물론 그래도 벤피카가 훨씬 더 강팀이긴 하지만 클럽 브리에가 이번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대 팀들이 클럽 브리에를 이제 상대로 살짝 방심했던 게 있어요.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라인을 끌어올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클럽 브리에도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에게 강하고, 오히려
라인을 내리는 팀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클럽 브리에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잘하는데 리그에서는 못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심지어 조별리그 1위를 할 뻔했어요. 근데 클럽 브리에가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4등입니다.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면 힘들어해요. 이 클럽 브리의 이 공격수들이 어떤 선수가 있냐면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시는 선수가 노아랑, 이 노아랑이 아주 빠른 선수잖아요. 이 노아랑을 중심으로 이 뒷공간을 빠르게 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덴마크의 유망주인 올센이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아주 빠른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주트글라도 있습니다. 저돌적이고 빠른 공격수들이 앞선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벤피카의 플레이 스타일도 라인을 꽤나 올려서 하는 경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서로 해볼 만하고, 아무래도 벤피카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상성상 이것도 모른다.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또 만났습니다. 리버풀이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를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죠?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이제 당장 지난 시즌에 패배를 했고, 뭔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를 만날 때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결과가 안 좋았죠. 근데 심지어 리버풀의 경기력은 매우 안 좋고 성적도 매우 안 좋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성적도 좋고 경기력도 꽤나 괜찮아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그 스쿼드에 대한 그런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드리치와 크로스, 이 두 선수가 여전히 그래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아무래도 이 중원 라인에서의 기동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기동력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어려워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번 시즌 리버풀이 좀 이 스쿼드가 좀 노쇠화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리버풀이 과거의 리버풀과 다르게 이 압박의 강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버풀을 만난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근데 물론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거대한 두 팀 간의 경기라면 사실은 이거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만날 수 있는 팀들을 살펴보면 리버풀을 만나는 건 파리 생제르맹을 만나는 거 다음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도르트문트와 첼시, 최근에 첼시가 확실히 좋지 않고,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시즌 초반에는 안 좋았거든요, 살짝. 특히나 이 알레가 이 고환암 부상을 당하면서 야심차게 알레를 영입했는데 알레가 결장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르트문트도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이 최근 들어서 많이 돌아왔고요. 앞선에 있는 무코코, 아데예미, 도니 말렌, 그리고 뭐 벨링엄, 토르강 아자르, 브란트, 레이나,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첼시가 수비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수비적인 측면이 그렇게까지 막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도르트문트를 상대할 때 최근에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이 꽤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쿨리발리나 포파나나 이런 선수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수비 라인을 안정화시키는 게 첼시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밀란과 포르투, 요거는 이제 인터밀란 입장에서 매우 좋은 조편성이죠. 1위 팀들 중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팀을 만난 거니까. 최근에 인터밀란이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 이제 야심차게 다시 영입한 루카쿠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루카쿠가 뭐 계속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 못 나오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인터밀란이 다행인 것은 이 챔피언스리그 16강이 2월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동안 루카쿠가 복귀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그 인터밀란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뭐 윙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둠프리스나 이 왼쪽 라인에서도 페리시치가 나간 이후에 왼쪽 윙백 자리에 고젠스, 뭐 디마르코 이런 선수들이 100% 만족스러운 활약을 또 못 보여줬으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 요거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급 매치다.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도 많이 올리고 나겔스만 체제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레반도프스키에서
마네로 이제 공격수가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레반도프스키가 빠지면서 공격수들의 스위칭이 조금 더 원활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추포모팅이 선발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마네와 코망, 뭐 그나브리, 무시알라 요런 선수들 간에 스위칭 플레이가 엄청나게 활발해졌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스위칭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라인도 올리고 압박도 강한데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 라인에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다. 요 세 명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마음 놓고 라인을 올리는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보는 매치업, 알폰소 데이비스와 음바페의 스피드 대결.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은 라인을 올리고 경기를 할 텐데 이 파리 생제르맹이 선택을 할 거거든요. 라인을 살짝 내리고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도 라인을 올려서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할 것이냐, 요 선택을 할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파리 생제르맹이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갈티에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하고 있는 게 물론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라는 화려한 공격진을 잘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화려한 공격진을 쓰면서 수비적인 밸런스도 잘 유지하기 때문에 갈티에 감독이 이번 시즌 포체티노 감독보다 훨씬 더 파리 생제르맹을 잘 이끌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리 생제르맹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축구를 할 텐데 그때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을 음바페나 메시, 네이마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그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공격을, 음바페의 빠른 스피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요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다.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들이 많이 발생한 챔피언스리그 16강 전이다.